김용빈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4.15 총선에서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 한 명이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을제 75증의 8부터 12는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이 펼친 공작에 대한 것입니다. 75증의 8입니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이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75증의 9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루도 총리가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여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착수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자유당 후보에 대해서 불법 자금 지원,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유포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5증의 11입니다. 1년쯤 지나서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조사 결과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개입했다고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5증의 12입니다. 중앙선대위 기사인데 그 후에 분석을 해보니 중국이 반중 정치인 낙선을 위해서 평론가와 언론을 동원해서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며 대만을 지지하면 중국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견해를 널리 퍼뜨려서 경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심리전 여론전을 펼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75증의 15와 16은 스웨덴의 국립 차이나 센터가 2024년 6월 7일 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역시 중국이 대만의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고 대만의 경우에는 무력 시위까지 동원했으며 그 이외에 캐나다,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들고 있는 것이 호주입니다. 을제 199호증의 1입니다.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장과 안보 관계자들이 중국이 호주의 노동당 후보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산당과 관련된 사업가가 호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려 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199호증의 2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이 호주, 캐나다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고는 기사입니다. 대만은 이에 대해서 경계해서 반친투법을 제정하고 선거법도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ICT 기술이 발전해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을제 147호증은 국정원의 2023년 10월경 발표한 보안 점검 결과이고 증인 사이버 안보센터장 백종욱이 나와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방금 도태우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와 대법원은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 4.15 총선의 경우에 해커 입장에서는 망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 유권자 명부 탈취 가능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다 탈취가 가능했으며 사전투표용지 인쇄도 가능했고 실시간 개표 및 개표 결과 조작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종욱 증인은 분명히 말하기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점검이 가능한 것은 5%의 전산 설비뿐이었기 때문에 점검한 5% 내에서는 선거 조작의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체 전산 시스템을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0 4.15 총선에서 선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제 151호증입니다.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란 코너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의 정치인들을 다뤘는데 10편의 영상 중 1, 2편 왕홍잉, 3, 4편 등소평, 90편 주얼레를 다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정치인들을 다루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내에 친중 분위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의제 122호증입니다. 선관위의 2025년 1월 17일자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이 회신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2020 4.15 총선 중에서 은평구 선거구에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한 명 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4.15 총선에서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 한 명이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8호증의 1, 2입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작년 말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웹사이트와 IT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었음을 이유로 대통령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헌법재판소와 방금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설명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선거 소송에 대한 판결 태도가 어떤 것이 국민 주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국은 해킹 기술을 통해서 대규모로 정치인들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의제 198의 3부터 5를 보시면 그는 한꺼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2024년 4월에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양국의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 민주주의 활동가, 주요 기업 등 수백만 원에 대해서 사이버 해킹을 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안전부 산하 ATP 단체에서는 해킹 그룹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관료들 정치인 이메일을 다 해킹했다고 발표했으며 KBS에서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이 미국 정치인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의 6호증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2023년 11월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난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경고를 한 다음 중국에서 방식을 다소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그 방식의 비중을 높입니다. 전면적 개입 방식에서 이른바 분산식 개입 방식으로 바꿉니다. 인민해방군 산하 사이버 부대 311 기지에서 친중 매체나 SNS를 통해서 여론 조작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방침을 지휘한 자가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봤던 왕홍잉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중국의 대외 정치적 영향력 공작전을 지휘하는 분을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그 사이트, 그 채널에 왜 소개하는 것인지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분상식 방식에 의해서 개입해 왔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의제 175호증이 국정원의 사실조회 회신인데 이 회신이 중국이 어떻게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 거기에 관한 회신을 보내왔고 그 일부 내용이 198호증의 7, 8로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은 홍보업체 하이마이, 하이순 등으로 하여금 한국 내에 위장 언론사를 세웁니다. 서울프레스, 부산 온라인 같은 1차로 발견된 38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중국 내에 있는 정체불명의 조직으로 하여금 친중, 반미, 한국 내 갈등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 위장 사이트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 조사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주로 이들이 퍼뜨리는 이슈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처리수를 원전 치수를 핵 폐기수라고 지칭하고 국민 보건에 극히 위험하다는 내용,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내용, 제주 4.3 사건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학살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내용을 집중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의제 215증입니다. 정부가 이 후쿠시마 괴담 방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정부가 지출한 비용만입니다. 1조 6천억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사능 조사 시점을 92곳에서 245곳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시료 제치를 49,600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 지출 비용만 1조 6천억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겼던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피해액은 다 빼고 순수하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한 것이 1조 6천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8일 조선일보 취재기사입니다. 1년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22조 베크렐입니다. 조 단위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시는데 국제원자력기구나 WHO 안전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프랑스 라그 핵처리소에서 1년간 배출되는 삼중수소 배출량은 58조 베크렐입니다. 자, 중국 다롄 원전의 경우에 90조, 상하이 친산 원전의 경우에 143조, 도합 우리나라 황해에 걸쳐 있는 중국의 해안에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233조 베크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10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태평양으로 나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의 원전 핵 처리수는 황해로 바로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룰 때 과학적인 인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위한 잘못된 정보로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로 인해서 예산 1조 6천억이 낭비되고 많은 수산업 가정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비단 이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이런 내용들도 부추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설마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도 그 사회의 갈등 조장을 통해서 국력을 소진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여기 보면은 6.25는 남북이 아닌 북일 전쟁이다.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나 둘 다 한심하다. 서울 시민에는 세금을 제일 많은데 지방이 다 탕진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 분야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198호 중에 10호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전기차 같은 제품 기사에도 조직적인 댓글을 달아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보도 기사가 점점 나오면서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천대학교 교수 윤민우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중국의 대한국 온라인 영향력 공작 사례 연구라고 해서 중국이 이런 영향력 공작을 통해서 한국의 포털 뉴스에 조직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지금 이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문화 방면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거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118개였으나 2022년 7개로 축소되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입니다. 이런 공자학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가 198호 중에 12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최고 책임자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부장, 한국어로 말하면 장관을 지냈던 류엔동과 순춘란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고위 정치인입니다. 중국어 교육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국 공자학원의 책임자로 있다는 것은 공자학원이 어떤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이 펼치는 정치적 영향력 공작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는가? 을제 146호증입니다. 국내 체류 중국 동포가 2024년 4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37%에 이릅니다. 을제 200호증의 1입니다. 2019년 7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력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은 이 협약식 체결 직후 중국 최대 IT 업체인 텐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신원식 실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혔지만 미국은 2025년 1월 이 텐센트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연결된 기업으로 위험한 기업으로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200호증의 2입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중국은 대국,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이 아시아 모두 그리고 나아가 전 인류의 꿈이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친중 노선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을제 200호증의 3입니다. 2021년 7월 6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 대표자가 참석한 대규모 대회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고 사진상으로 민주당의 당기가 여기 게시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보다 우리나라 국익에는 해롭고 중국에는 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제 75호증의 1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국방부 장관 정경두 등 4명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명 작전 일시 등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지난번 김영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국회가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대통령이 비상기업 결행을 확실하게 확정짓지도 못했고 감사원장을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 탄핵이 발의되면서 대통령이
이런 사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반국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입장에서 이 감사원장의 고발이 탄핵 사유의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제 75증의 2입니다. 많이 나왔지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을 촬영하고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75증의 3입니다. 군무원이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에 유출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5증의 4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건수가 2018년 22건에서 2022년 82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그중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70%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75증의 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보기관들이 국내에서 암약하는 중국 요원들을 간첩죄로 추적, 체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의 외신 기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01호증의 1입니다. 이 부분 여기 잠깐 위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관해서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슬그머니 반대한다고 하는 그 당시 한동훈 당대표의 비판 발언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201호증의 2입니다. 2025년 2월 6일 시민일보 뉴스입니다. 간첩법 개정 규정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태도를 돌변화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어서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75증의 6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본안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제임스 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의제 202호증의 1은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도 제출하도록 하고 거부 또는 폐기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업비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의제 202호증의 2입니다. 위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개인의 정보, 기업의 기업 비밀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최근 5년간 111건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었고 그중에 36건은 국가 핵심 기술이고 피해액은 무려 23조 원에 이른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75증의 7입니다. 무기 수출을 받을 때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률로 시행이 되면 방산 수출은 지연되고 기밀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입법 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 특히 정치적 영향력 확보 공작을 가장 치열히 전개하는 중국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활발히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설린 관계로서 경제적 우호관계, 교류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거나 주권을 침탈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장담을 믿고 대법원도 판결을 했습니다.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친중국 성향을 드러내서 홈페이지에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관계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책임자인 왕후닝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선거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연목구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이 도태호 변호사가 방금 밝힌 수많은 이상한 투표지와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방금 보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입법 활동들이 중국인들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고 오히려 중국의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을 문제 삼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중요한 위험한 상태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위원회는 강령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보십시오. 임기가 끝난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지금 10개월 정도 계속 이사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박문진 이사 새로 임명했던 방통위원장을 임기 이틀 만에 탄핵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의 발언은 한 5분 소개하면 그 발언을 비판하는 분석 기사와 논평은 아마 10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